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부분적 개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퇴하는 장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종섭 장관은 아직 총선 출마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가 점점 늘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선거구 획정이 언제 확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정치 신인들은 불리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가뜩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다 뭐다 해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지면 이번 선거에서의 물갈이 비율은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갈이만이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지적해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국내 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KF-X. 바로 이 사업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실제 개발 중인 장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은 무산됐지만 국내 기술로 2025년에서 28년 사이까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네, 이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ADD죠. 네. ADD가 6일 대전 ADD 본부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ADD는 이 기자들 앞에서 한국형 전투기, 즉 KF-X에 탑재될 A사 레이더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그동안 A사 레이더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극비라면서 노출을 삼가해왔는데 이날은 시험까지 해보였습니다. 네. 이 ADD는 이날 역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또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모두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 모두 KF-X에 탑재될 핵심 장비입니다. 네. 이 ADD가 기술 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4개 장비를 모두 보여준 이유는 이 최근 불거진 KF-X 기술 이전 논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A사 레이더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의 실물을 공개했다라는 건 우리가 개발한 실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실물인데요. 우리가 개발해 봤어요, 그러면? 예, 2006년부터 개발은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거는 그 초창기 모델 자동차 모델이고요. 예.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해외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발은 했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5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2025년입니다. 2025년. 2025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을 완료해서 탑재까지 하겠다. 지금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국방부와 방사청은 2025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 내세웠습니다. 예. 근데 이 일정을 보면요. 예. 일정대로라면 장비 개발은 늦어도 2021년, 그러니까 목표 대비 4년 전까지 개발이 돼야 합니다. 이 4년 동안 이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ADD는 2019년에 1단계, 2021년까지 2단계 설계를 완료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ADD는 당초에 A사 레이더 시험 개발 2단계를 2024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최근에 1단계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서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놓고 항공업계 관계자들 말 많습니다. 이 유럽의 경우에는 레이더 개발과는 별도로 체계 통합 기술 개발에만 2조 원을 쏟아부었고 또 이 개량 사업에만 27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또 이 때문에 자체 개발이 비용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개발이 되더라도 수출 시장에 타격을 받겠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다른 장비들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마무리됐지만 이 KF-X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적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형화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모두 맞추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KF-X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수출을 하려면 앞으로 더 15년이 걸리는데 이 그때가 되면 세계 시장은 무인기 전투기 시대가 도래해 KF-X 전투기 수출 시장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5년이면 앞으로 10년 후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개발해서 그때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AC 당초에 저희가 FX 3차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예. 거기서 스텔스 기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택합니다. 예. 이 F-35를 정하게 된 이유가 스텔스 기능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입을 했을 경우에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가 나오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아니 워낙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령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평가,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 생각해 보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3개 통합 기술 개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통합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엔진을 밟을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페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전자 센서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체계 통합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개발을 하는데 2조 원이 들어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업데이트 하는 데만 27년 걸렸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데만 27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 말고 A사 레이더 말고 나머지 3개는 뭐 3개 기술이 또 있죠. 지금 기술 이전 못 받는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이 3가지입니다. 이날 저희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ADD는 이 3가지 기술을 모두 공개는 했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이미 관련 핵심 기술 ADD 측에서 확보해서 외부 업체의 관련 기술을 이전해 국내 개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함정용 개발을 이미 해서 전투용으로 개조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전자파 방해 장비 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KF-16 전투기에 이미 탑재를 했고요. 이 내부 무장창에 돌출되지 않게 탑재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업데이트 문제거든요. 업데이트 문제. 이 같은 자동차라도 초기 모델이냐. 그렇죠. 지금처럼 고급 세단을 만들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한테 이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거절당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분명한 것은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죠? 미국 네. 측이 이걸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뭐 예산이나 인원을 엄청나게 늘려줘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ADD 측에서는 그 2025년까지 시제기 장착 개발 통합 모두 완료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예. 이 전제가 바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2011년 4월이었죠. 이 당시에 국방부와 직영부 방위사업청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합니다. 예. 일반 무기 개발을 대거 민간 기업에 넘겨서 ADD는 스텔스 같은 비닉 사업만 전념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ADD는 이제 곧 조직이 슬림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슬림화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조정하고 이 스텔스 등 비닉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을 충원해서 이 계획대로 특수 무기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참 복잡한 문제고 사실 좀 걱정도 되는 문제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분명하게 끝까지 2025년까지 책임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진 가뭄 해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에이, 수돗물 펑펑 잘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이것 지수가 40% 이상 되고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와 함께 물 이것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스케이트.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단비가 지금도 느리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고 부슬부슬 느리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느 때보다 더 교통 많이 밀리는 것 같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지만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남부순환로 잠실 쪽으로는 개봉 고가차도 아래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 뒤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들로는 한강대교 쪽인데요. 여야르 나들목을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성산대교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강대교까지 계속해서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광진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 불광역에서 서대문역 구간 차간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나흘째죠. 메마른 한반도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록적인 올해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각 댐에 있어서 5cm에서 13cm 정도의 수위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거 지금 올여름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00mm의 비가 더 와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가뭄 문제 오늘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연결해서 지금 현지의 가뭄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알아보죠. 충남 서산시에서 마늘 재배하고 있는 조병국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서산에서 마늘 재배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물었습니까, 지금? 올해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밭농사는 거의 아주 흉작이죠. 밭에 어떤 콩이라든가 꾀라든가 이런 밭작물들은 아주 큰 흉작이죠. 큰 흉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년 대비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작년에 비하면은 한 30-40%가 좀 줄었죠. 30-40%가 줄었다. 예.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농사도 농사지만요. 다른 예를 들면 식수라든지 목욕하시는다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문제가 없으세요? 식수도 여기서 그동안에 지하수를 쓰던 데가 고갈돼가지고. 지하수도 고갈됐군요. 예. 그래서 이 소 먹이는 사람들이 물을 평소 괜찮다가 올해는 소 물 주는 물도 적을 정도 그렇죠. 아, 소도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못 마시고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도 급수 지금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도시권은 급수 제한을 하는데. 예. 시골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제한을 안 했어요. 이제 양만 조금씩 보내주었죠. 그렇군요. 어제 어제가 아니라 한 나흘 동안 비가 왔는데 어떻게 조금 농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가을 작물 심는 데는 큰 도움이 됐죠. 밭에 이제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걸 심는 데는 아주 충분한 양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 물 주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게 비가 훨씬
훨씬 더 와야 이제 지하수 스며들어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런 사안이 안 됐지요. 그렇군요. 지금 이 물 부족 현상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바라시는 측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많이 동네 주민분들하고 그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지역에는 지하수를 좀 지금도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으니까 물이 안 고갈되는데 그렇죠. 더 좀 깊게 지하수를 좀 더 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수 고갈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이런 꼴 못 봤죠. 저희도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보기 처음이죠. 이번이 처음이시군요. 예. 40여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수까지 고갈되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직접 한번 현장의 목소리 듣느라고 연결을 했는데요. 뭐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내놔야죠. 그게 또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니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면은 뭐라도 하나 내놓긴 내놓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마늘을 재배하시는 조병국 씨였고요. 계속해서 부경대학교 환경대기업학과 변희룡 교수 연결합니다. 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희룡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충남 서산 같은 경우 지금 연결을 했는데 지하수까지 고갈이 됐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지하수 고갈된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그 40년 만이라는 말이요. 예. 아마 신문사에서 나온 모양인데 우리나라 전국 기상 관측망이 생긴 지가 42년 전이니까. 아니, 이분은 40년 동안 서산에서 한 거고요. 예. 서울을 서울은 230년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01년 이후 가장 심한 가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난 지역은 남해안 지역, 제주도 지역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말이 사실 안 봐도 분명할 것입니다. 예. 아니 이분이 서산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셨대요. 네네. 그래서 40년 동안 서산에서 농사 짓는 동안 지하수가 마른 적이 없답니다. 이분이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경험을 했더니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1901년 이후 최대의 가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9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1년에요. 우리나라 서울 평균 강수량이 1,400mm 정도 되는데 그때 1년에 373mm밖에 안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극대 가뭄을 해가지고 그 전후 29년 동안에 그렇게 심한 가뭄이 빈발했는데 1901년이 가장 심했거든요. 이제 124년 이후 이제 극대 가뭄 주기라 그러는데 그게 124년이요? 네네. 그게 극대 가뭄 주기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202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계속 조금씩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124년을 주기로 오는 극심한 가뭄의 초반기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요. 그래서 2025년에는 가뭄이 극에 달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125년 만에 돌아오는 대가뭄의 초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38년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38년 주기의 그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더 가문 것이죠. 그런데 요 38년 주기, 124년 주기 여기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까지 항상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왜 이런 가뭄이 오는지는 아직도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올해 가뭄 같은 그 경우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거든요. 벌써부터 올해 큰 가뭄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있었는데 예상대로 와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가뭄 주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38년 주기마다 오는 가뭄의 지금이 정점이고 동시에 124년 주기로는 대가뭄의 초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맞는 말씀이죠. 예, 교수님 그러면 이게 38년 주기, 124년 주기 이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정부가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하고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가뭄을 약 연구한 지가 한 40년 됐는데, 항상 하는 척 하다가 비 오기만 기다리다가 비 오면 끝나버리고, 일은 안 하고 말았고.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럴 처지가 안 되고, 비 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제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는 척은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극복 토론 회의고, 회의한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오면은, 결론이 있으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최근 진척되는 거는 보니까 충남에서 4대 강물을 갖다가 어령댐으로 가져가는 그거 하나 진척되고 있고, 딴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4대강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지천짐 이렇게 하면은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고, 이제는 이거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큰 재난인데, 여당, 야당 정치 싸움은 그만하시고, 이 재난 앞에서 겸허해야 돼요. 옛날에 좀 잘못된 주장을 했더라도, 옛날에 주장, 반대한 사람이 좀 참 섭섭하더라고. 이제 그 마음 털을 털어버리고, 일단 우리 국민이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강 물 안에는 지금 물이 절철 넘쳐 있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서 그 수로를 연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수로 연결하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첫째, 우리 가뭄에 대한 진단이 안 돼서 얼마나 가뭄이 왔는지 국가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지 않습니다. 기상청의 사이트 가봐도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지수 저런 지수 던져놓고 말거든요. 얼마나 가뭄이 살수있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뭄 예측을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뭄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예측을 우리 국가기관 한 기관에 아무데도 없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가뭄 예측을 기상청장 외에는 아무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기상법 제17조. 그래서 17조 이것 때문에 기상정보회사가 많지만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거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물 관련된 법들이 하도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좀 통합해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시작은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또 하다가 말 거예요. 수십 번 그랬어요. 하다가 말고. 물 관련, 우리 법들 좀 통합해가지고, 이제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정부도 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년이면 너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124년 주기의 대가뭄의 초반기다. 38년 주기 가뭄의 정점이다. 이 점을 좀 정부가 되새겨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변일용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관심 많은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새학기까지 시내 중고교회 500여 곳 교내 도서관에요.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친일 행위를 했다고 분류한 인물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작곡가 안익태 등 4,300여 명이 등재돼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놓고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친일 인명사전 배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누리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역사가 바로 서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배워나가 쓰면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친일파 후손이 아니고서야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후손에게 본보기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이런 반응이었네요.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친일 의혹이 있는 분들은 배제됐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인데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예. 어제 오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청계요금소 부근에서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차량 전체가 불에 탔고요.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차값이 얼마인데 1,400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 이게 서방서 추산이요? 네. 이게 조금 너무 박해요, 좀. 예. 네, 이번에 불이 난 차량은요, 2003년식 BMW 7 시리즈인데. 2003년식이니까. 네. 예. 앞서 불이 난 두 차량과 BMW 520D 차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BMW 코리아 측은 연이은 이런 엔진룸 화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리콜 대상 520D 차주인데 불안하다. 차에 소화기 들고 다녀야겠다. 이러면서 문제가 확인이 안 되니 더 답답하네요. 예. 또 차 하면 독일이었는데 요즘 다들 왜 이럽니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했네요. 여러 가지로 참 불안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자꾸 불나면 안 되는데. 네.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가 아니라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가수 아이유의 신곡 제재에 대한 논란 계속 뜨거운데요. 예.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5살 제재를 모티브로 아이유가 직접 작사한 곡이죠. 먼저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번역 출판한 출판사죠. 동력 측이 제재의 가사가 실제 소설 캐릭터 제재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유명 작가와 평론가, 가수들의 의견을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회수 작가는요. 전시장에 가면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을 보게 됩니다. 왜 손대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영화평론가 허주웅 씨는 출판사가 문학의 해석에 있어 엄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문학은 해석하는 자의 자유와 역량 위에서 시시각각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글로 아이유를 옹호했습니다. 또 가수 윤종신 씨는요. 그만의 상상 그리고 자유, 머릿속 지배할 수 없어라는 글로 또 옹호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도 의견을 냈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출판사가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시대에 웬만큼 무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주말 내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눈과 귀를 무슨 수로 막겠냐. 또 윤리성을 모두 배제하고 예술적인 감상으로도 신선한 재해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결자 해지 이런 사자성어를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술에도 금기는 있다. 표현만 한다고 다 예술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네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아주 5살짜리 어린 아이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소설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단순한 해석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이 문화예술계에서 좀 이 논쟁을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른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한다면 그건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렇죠. 어린 아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해외에서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사실상 찾기 어려운데요. 예. 유럽 여행 중에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한 달 만에 찾은 홍콩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참, 예. 네, 이 여성은 지난 6월에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여행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한국 가이드 강정구 씨가 이를 발견했고요. 인천관광경찰대 유재명 경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다시 넘겨받은 곽승일 경장이 스마트폰을 살펴보다가 여권 사진이 찍힌 걸 확인했고요. 예. 그 정보를 통해서 스마트폰 번호를 알아냈고 주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은 배편으로요. 1,605km가 넘는 여정을 떠났고 예.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홍콩 여성을 정말 감사하다면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편지와 감사패까지 우편으로 전했다고 하는데요. 예. 누리꾼들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큰 것도 소중히 여기나 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 사실 귀찮아서라도 그냥 지나치는 분들 많은데 가이드분도 경찰분도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 찾기 힘든데 만 킬로를 날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이거 요새 잃어버린 휴대폰 이거 슬쩍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고 좀 반성하셔야 돼요. 너무 많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죠.